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한국사 기념완성 저는 박세원입니다. 자, 우리 이제 21강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덧 20강 돌파를 했고 21강입니다. 우리가 총 30강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온 친구들 너무나 잘 해주셨고 조금만 더 힘내면 완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시험 기간에 맞춰가지고 해당 부분만 발췌식으로 듣고 활용을 해주셔도 매우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해주시고요. 시대 구분하면서 들어갑시다. 우리는 현재 근현대사 세 덩어리 중에서 첫 번째 덩어리는 끝났고요. 마지막 국권 피탈기를 거쳐서 1910년부터는 35년 동안의 일제강점기를 공부를 합니다. 일제강점기는 10년대 무단통치, 20년대 민족분열통치 또는 문화통치라고도 하고 3, 40년대 민족 말살통치 시기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데,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통치를 당했는가, 그리고 어떤 저항을 했는가, 그런 내용들로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로 20년대까지 중심으로 살펴봤고,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일제 시기에 어떤 우리나라가 시설이 만들어졌고 어떤 운동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복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제강점기 또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하면서 해놓고 이번 내용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능 쪽으로 나오는 것만 이렇게 콕콕 찝고 한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5분? 이 정도로 해서 끝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의미를 찾고 그 시대 생활 모습을 보는 그런 파트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신은 물론 다양한 내용들을 다룰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냥 항상 우리가 의식처럼 해오던 거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일제시대 세 시기로 나눴을 때 1910년대, 그리고 1920년대, 1930, 40년대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0년대 무단통치, 헌병경찰통치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사업, 그리고 회사령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대에는 민족분열통치 또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언론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는 산미 증식 계획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령이 철폐가 되고 관세 철폐까지 되면서 일본의 기업들이 좀 더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입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가 되겠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쪽의 내용은 메인으로 보질 않았어요.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제 다음 강의면 일제강점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22강으로. 자, 그때 이제 이때의 실상을 살펴보고 이때 우리의 저항들도 살펴보고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통치 방식 이미 우리가 다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자, 지금 저항 라인도 살펴봤단 말이죠. 저항 라인도 살펴봤었는데, 그때 저항에 있어서, 자, 20년대는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독립무궁분화, 대한광복회 이런 내용들로 봤었고요. 그 다음 국외에는 만주, 연해주, 미주 이런 곳에 기지를 건설을 하고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쵸? 자, 쌤이 지금 굉장히 한 글자씩만 쓰면서 여기에다 쓰는 거는 초압축이 되어 있는 형태로 말을 하고 있지만, 공부를 잘 따라오셨고 복습이 된 친구는 쌤이 이렇게 한마디만 던져도 이렇게 열매가 스스로 좀 이렇게 입에서 중얼거리면서 맺어지는, 이게 이제 시험 볼 대비가 된 친구들의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쌤이 이때는 10년대는 기반 마련하고 기지 건설했어 만주 쪽에, 그러면은 맞아, 삼원보 신흥 강습 신흥 무한학교로 되지,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은 그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0년대로는 이제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저희 기지 건설하고 역량을 갖춰가는 그 시기가 이제 농축이 되면서 20년대 때 이제 뭐가 됩니까? 성과를 좀 보죠. 성과를 봅니다. 봉오동, 청산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의열투쟁, 의열단의 활동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무력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양성 운동도 있었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 자,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에요. 지난 20강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은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20년대 말씀드렸을 때 뭐 관세 철폐되고 회사령 폐지되고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이 자유롭게 들어왔다. 뭐 이런 말 했잖아. 근데 우리 기업이 위기였기 때문에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교육을 위해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런 것도 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농촌으로 들어가서 민중 계몽하고 문자 보급하고 이런 운동도 했는데 자, 그런 것들도 농촌으로 들어간 운동, 분화로드 운동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또 대립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바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 계열의 대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대가 좀 모색되어서 나왔던 단체, 신간회 이런 단체들도 있었다. 근데 그 신간회가 어떤 사건에 개입하다가 결국에는 해체까지 가게 됩니까? 바로 3.1운동 이후에 가장 컸던 운동, 바로 광주 학생항일 운동에 개입하려고 했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거고요. 자, 이제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거는 바로 이제 3, 40년대 일본이 어떻게 통치를 했고, 우리는 또 이제 그거에 저항을 하면서 그때 만주 지역에서는 무슨 뭐 전투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만주에서 더 내려와서 중국 지역에서 뭐가 있었는지, 이런 거 이제 공부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년에 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어떤 또 국제사회의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가, 그런 걸 보는 게 다음 시간이에요. 그럼 이번 시간에 남은 건 뭐냐? 이번 시간에 남은 거는 그냥 넓게 이 일제강점기의 생활 모습을 중심으로 좀 살펴봅니다. 심지어는 뭐 옷차림에서 나타난 특징, 이런 것들. 그다음 도시화가 된 거, 근대적인 시설이 나타난 거, 그런 것들 살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운동도 좀 살펴봅니다. 각종 운동.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운동이 있어요. 뭐 예컨대 뭐 소년 운동, 그러니까 어린이들 분야. 그 다음에 여성 운동. 그 다음 형평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차별 철폐 운동. 그러니까 다양한 운동이 있어요. 종교의 운동, 종교적인 운동.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문화 부분까지 살펴보는 파트라서 뭔가 스토리를 가지고 막 복잡하게 들어갈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파트에서. 이번 파트는 그냥 여러 가지 사례가 그냥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부담을 가지고 보면 무슨 운동 되게 많아.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의의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일제강점기 내부에서 우리가 그래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이것저것을 추구를 했구나, 이런 의의를 찾기도 하면 되고, 그다음 문제 풀 때는 오히려 그냥 이 말 나오면 이거 단순하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기출이 많이 된 거. 기출이 많이 된 거를 보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쌤이 확실히 알려주겠다. 기출 중심으로 먼저 보고 시험 들어가면 되니까. 그쵸? 자, 뭐 어려울 게 없어서 지금 더 필기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요 정도로 살펴보면 될 거고, 이번 파트를 조금 이제 부담 내려놓고 살펴보시고, 다음 파트가 좀 타이트합니다. 일제강점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다음 파트를 위해서 체력 안배하면서 가는 그런 파트가 되겠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32페이지. 사회 모습과 생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의 사회 모습, 생활의 변화? 그냥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근대적인 시설이 확충, 늘어났다. 그러겠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식민지 뭐 근대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일제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근대 시설이 깔리고 인프라 확충되고 더욱더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다를 더욱더 강하게 그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보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것들의 실상을 살펴봤을 때 결국엔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였고, 그마저도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한정적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 뭐 신장로, 그러니까 이제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새로 놨고, 그다음에 교통시설, 그다음에 항구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물론 도시화가 진행이 됐고 번영하는 도시 나옵니다.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질적인 어떤 향상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이다. 철도는 필수였다라는 거죠. 철도는 근대 교통시설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인선을 필두로 시작으로 해가지고 X자형 철도망이 구축이 됩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놓으면서 구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철도가 어떤 나라가 상대 국가를 식민 지배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추진하는 필수 사업이에요. 왜? 물자 수탈, 그러니까 물자 이동시키고 침략 전쟁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필수기 때문에 철도가 침략을 또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사업이 된다는 것이죠. 자, 도시도 한번 볼게요. 도시와 개항장 중심으로 일단 되겠지. 각종 문물이 이제 모이고 들어오고 하는 곳일 테니까. 그래서 경성은 서울을 뜻하죠. 그래서 서울, 부산, 평양 등이 일제강점기의 주요 도시로 성장했고 그 흔적들도 지금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 경성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에 대해서 뭐 좀 이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자, 특정 어디를 뭐 지칭한다기보다는 뭐 약간 모던한 뭐 근대 분위기 이런 거 여러분 되게 좋아하죠. SNS에 사진도 이쁘게 나오고 뭔가 교복 입고 그 당시 옷차림, 뭔가 모던 보이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그 당시 음식점 분위기 구현, 그 당시 찻집, 카페 분위기 구현 이런 거 되게 우리가 관광으로서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좋아요. 그것도 좋고 또 그것 또한 역사 교육으로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막 좋은 걸로만 보고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사실은 아까처럼 식민 통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신장로 아까 막 도로 만들고 건물 올리고 이때 노동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민족의 노동자들이었고 여러분 10년대 조선태형령이라고 있었죠. 조선태형령. 이게 뭡니까? 굉장히 야만적이게도 이렇게 사람을 때리면서 공포 정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가장 많이 태형의 대상이 되면서 맞고 극심한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었던 가장 많은 사람들 그 안에서 이제 태형령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신장로에서 가가지고 일하던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면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대화 될 때 그 이면이에요. 그 이면. 자, 도시 한번 볼까요? 일본인과 한국인의 거주 지역이 구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막 선전하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한국인을 동등하게 우리는 같은 나라야, 한 나라야 이렇게 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안 좋은 거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서울을 예로 들면 청계천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위쪽에는 북촌이라 하고 대체로 여기에 이제 한국인들이 있죠. 그리고 남촌이 구성이 돼서 오늘날 충무로 일대에 남촌이 구성이 돼서 여기에 뭐 백화점, 관공서, 각종 근대시설 여기에 이제 일본인들이 거주하면서 좋은 시설들이 남촌에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분리를 했다라는 얘기고 시가지 중심은 일본인들이 차지했다. 그리고 도시 외곽에는 빈민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20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우리 뭐 여러분 우리 가장 첫 시간에 선사시대 뭐 움집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움막 짓고 하루하루 연명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모습도 동시대에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이면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겠다.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자,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대조적인 사료가 2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실린 거거든. 차분하게 읽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 시험에 나왔어. 이게 아니잖아 지금. 이 시대 일제강점기 우리 그냥 같이 보면서 가고 있는 거죠. 33페이지 133 자료탐구 1번입니다. 일제강점기 도시의 2가지 모습.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면
철근 콘크리트, 벽돌 등의 고층 건물이 날 보아라 자랑하면서 그 위대한 형체를 하루하루 쌓아올려 서울 시내인 도처의 강철의 거리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근대화되면서 인프라 깔리고 뭐 새롭게 올라가는 건물들도 있고 뭐 그런 거 지금 되게 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글이죠. 다음 밑에 거 볼게요. 반쯤 쓰러진 초막에 토굴같이 컴컴한 방, 집안 세간이라고는 귀떨어진 냄비 한 개, 깨진 항아리 한 개, 쭈그러진 양철대 한 개, 석유상자 하나, 일가의 전 재산을 팔아도 50전도 못 될 듯하다. 이렇게 손자 하나를 데리고 초막에서 괴로운 세월을 보내는데 극단적으로 지금 이제 갈라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혜택은 당연히 최우선순위는 일본이었겠고 아니면 부유한 한국인들이겠죠. 요렇게 그런 우리가 양면성을 보실 수 있어야겠다. 사진도 한번 볼까? 되게 일본 같죠? 막 신주쿠 거리 같고 막 그렇죠.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명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이게 되게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와, 야 이게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우월감을 갖도록 하고 열등의식이 좀 생길 수 있게 빨리 동화되고 싶게 하는 그런 효율성을 도모하는 이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글 하나를 또 볼까요? 글 하나를 보면 자 잡지에 실린 글 도시 젊은이의 여가생활 이거 한번 봅시다. 되게 재밌어요. 이건 제가 가져온 겁니다. 50점만 가져도 하루 저녁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극장. 여러분도 지금 되게 영화 좋아하시죠? 시국이라서 잘 많이 못 보시긴 하지만 10전짜리 백돈전 한 푼만 있어도 브라질에서 온 커피. 이때도 우리가 커피 보면 요즘에 막 따지잖아요. 콜롬비아, 뭐 브라질, 뭐 에티오피아 막 따지는데 브라질에서 온 커피. 미인 웨이트리스까지 볼 수 있는 카페. 서울의 젊은이는 가뜩이나 고색하고 건조 무미한 생활에 얼마나 더 적막을 느낄 것인가. 딱 그 SNS 허색을 갖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누리면서 내가 모던 보이지, 모던 거리지, 뭐 근데 난 근대인이야. 뭐 이제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이 좀 형성되어 있기도 하나. 한편에서는 요게 현실이었다. 바로 아까 나왔던 도시 한쪽에 또 빈민들, 토막굴 해서 살고 하고 이제 정말 움막에서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기도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동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학습. 이런 걸 어떻게 문제로 낼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막 암기해야 되고 뭔가 개념적으로 나온 건 많지 않으니까. 자, 봅시다.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 중에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개항 이후에 철도의 건설로 대전, 신의중 이렇게 이제 이때 큰 도시들이 있죠.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주 교통의 중심지고요. 물산, 집산지가 되면서 신흥 도시로 떠올랐다.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으로 쌀이 많이 갔죠. 특히 삼매징식 계획으로 일본이 쌀이 많이 필요해져서 쌀이 많이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항구들이 번영하는데 군산, 목포 이런 곳들이 도시로 발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 오늘날의 뭐 근대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딱 요 시기 개항기로부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건물이나 여러 가지 건축적 특성이 남겨져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죠. 그런 문화유산들이 있죠.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매력 많이 느끼잖아. 그런 거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것들을 테마로 여행 상품도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서울, 부산이겠지만은 그거를 제외하고 그런 콘텐츠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도시가 여기죠. 군산, 전라도, 그다음 전남 이제 목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이에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역사 교육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현장인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와 이거 보면 되게 이색적이고 뭔가 좋다 그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 쌀 수탈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서 이쪽은 항구가 발달했겠지만 실제 많은 농민들이 이때 정말로 피땀 빨려가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어쨌든 맞는 말이고. 식민지 공업화의 추진으로 공주, 경주 등이 중화공업도시로 성장하기도 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말. 이거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좀 한반도 그 북부 쪽 도시들이 있어요. 함흥, 뭐 천진 이런 도시들, 청진 이런 도시들이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디귿이 이제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리을.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었는데 일본인들이 그 중심을 차지했다. 당연. 반면 도시 외곽에는 빈민층이 토막을 짓고 힘겹게 생활했다. 아까 봤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생활 양식과 뭐
대중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뭐 전혀 암기 부담 없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생활양식, 일제강점기에 의식주 생활이 변화합니다. 서양식 복장이나 서양식품이나 문화주택과 고층 건물이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서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힘겨운 생활 유지하고 초가집이 농촌에서 사실 대부분이었다. 대중문화 볼게요. 신문과 잡지, 영화, 연극, 가요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 스포츠도 확대됐다. 모던보이, 모던걸 출연에 영향을 주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의복 부분들도 나왔죠. 서양식 복장도 있지만 일본식 복장으로 나중에 뭐 이제 여성들의 몸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하라고 몸빼 같은 거 통이 넓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나오기도 하죠. 2번 경제 상황의 변화와 농민 노동자의 삶. 당연히 힘들었겠지. 우리나라 농민 노동자들은. 그쵸? 자, 농촌 사정. 일제의 경제정책 영향으로 피폐해졌대요. 그래서 우리가 복습 삼아 그냥 생각해보면 10년대에는 우리 힘없는 농민들이 토지를 많이 잃게 됐죠. 왜?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잖아. 이걸로 토지를 많이 잃었었고 그 다음 20년대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미증식 계획이 있었죠. 산미증식 계획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쌀 거의 이제 수탈적 성격을 띠면서 쌀이 많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정말로 그 연명하기가 힘든 그래서 만주에서 되게 조악한 곡물을 수입해다가 먹었던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면서 소장농, 화전민은 이렇게 떠돌면서 그 산간이나 이런 데를 이제 태워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다시 이 땅을 일구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도시 빈민 등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자, 노동자들은 어땠을까? 노동자들도 한번 보시면 20년대 이후에 일제가 식민지 공업화를 본격화합니다. 그리고 30년대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언급이 될 텐데 30년대에는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때예요. 더 많이 전쟁을 확대할 때입니다. 중국이랑. 그 다음에 이제 40년대로 가면은 미국이랑도 싸우고 뭐 동남아 쪽도 전쟁 나가고 막 그럴 때인데 병창 기지화가 뭡니까? 우리 식민지를 말 그대로 자신들의 전쟁 수행을 위한 그런 기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이제 물량을 이제 식민지를 통해서 뽑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화공업 육성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장도 많이 만들어지긴 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노동자가 많이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 노동자들 중에서 한국인 노동자들과 일본의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당연 달랐다. 일본의 노동자들은 그나마 뭔가 발전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숙련공이 될 수 있었던 반면에 우리 노동자들은 저임금, 단순 노동, 그 다음에 어려운 일, 장시간 노동, 민족 차별까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됐더라는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심지어는 좀 연소한 어린 노동자들 더 비참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쪽 내용은 일방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만 언급이 됐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조금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는 일종의 저항, 그리고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운동, 이런 것들이 사례가 조금 있다가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농촌에서도 나올 것이고 농민에서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 중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다 암기 부담은 없어요, 여러분. 자, 이 탑 하나 보시죠. 탑이에요, 탑. 근데 뭘로 싸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군산항의 축항 기념탑입니다. 군산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쌀이 나가는 창구였기 때문에 목포와 더불어서 이쪽이 이렇게 조금 번영을 하게 되는데 이 쌀이 이제 상구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 기념한 탑을 쌓아놓은 건데 이게 바로 쌀가마니로 쌓아져 있는 거예요. 자랑거리라고 볼 수는 없겠죠. 바로 이제 그만큼 많은 쌀들이 일본으로 나가면서 정작 우리 농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뭐 세상에서 가장 슬픈 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던보이 복장을 입고 즐거워만 할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이면에 좀 힘들었던 생활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가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개념 체크 OX 한번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건데 그냥 이거 보고 하시죠. 1번 일제강점기에 서울, 경성은 청계천을 기준으로 일본인 거주지역과 남촌, 거기가 그 다음에 한국인 거주지역인 북촌으로 나뉘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남촌 쪽에 이제 주요 뭐 관공서나 뭐 그다음에 근대적인 시설 백화점 다 있었다라는 거지. 2번.
도시 외곽의 빈민촌에서 움집과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토막민이라고 불렀다. 그렇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내신으로 내긴 좀 어려워. 너무 이제 이번 파트가 뭔가 개념적으로 어떤 특수한 것들을 공부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지금 우리 오늘 강의에서 후반기에 지금 나올 내용들이 좀 더 시험 문제 가까운 것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3번. 일제강점기에 서양식 의식주 생활이 확대되고 대중문화 등이 유행하면서 모던보이, 모던걸들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죠. 자,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136페이지 기본 문제 1번. 밑줄 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는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었습니다. 사진은 작은 도쿄로 불렸던 본정을 중심으로 하는 경성의 남촌 지역 모습이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배 정책에 맞춰 각지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그렇죠. 1번. 군산, 목포 등이 항구 도시로 성장했어. 오늘 이야기 많이 했고요. 맞고요. 경성은 일본인과 한국인 거주지가 섞여 있었어. 그럴까?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건 분리돼 있더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분리돼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도시 외곽에 빈민촌이 형성되어서 토막민이 살았다. 인정. 4번. 식민지 공업화에 따라 함흥 등이 도시로 발전했어. 맞습니다. 이제 북부 쪽에. 그 다음 신장로와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서 도시가 확대되었어. 이때 노동자들이 많은 탄압을 겪었단 말이죠. 이런 거 다 건설할 때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었고요. 자, 또 다음 문제도 하나 풀어봅시다. 다음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된 대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20년대 기업이 증가했어. 노동자 수도 증가했어. 회사령 철폐되면서 이렇게 됐죠. 당시 회사 중에는 경성 방직 주식회사와 같이 한국인이 세운 곳도 있었지만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가 더 많았대요.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혹사당했으며 임금 수준은 같은 일을 하는 일본인 노동자의 절반에 미치지도 못했다. 극심한 차별을 겪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장이 있으면 그 공장에 여러분 중간 그 감독관들이 있죠. 관리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일본인이겠지. 그들이 얼마나 또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폭력, 이런 것들, 구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어떤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 적절하겠는가?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자, 1번. 조선 노농총동맹이 활약했다. 이런 단체들이 이제 활약을 하겠지. 노동조합도 필요하겠고. 자, 근데 너무 생뚱맞는 게 하나가 있죠. 3번.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가 채택되었다. 이거는 우리 이제 독립협회 나오고 그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서 정답 찾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나중에 그냥 옳은 이야기들을 보고 공부를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4번. 원산 총파업 등 각지에서 쟁의가 일어났다. 투쟁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원산 총파업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일제강점기의 최대 규모의 노동자 투쟁입니다. 그래서 29년에 있었고. 5번. 생존권 투쟁에서 시작해서 항일 투쟁으로 발전했다. 그쵸. 처음에는 진짜 힘드니까. 예를 들면은 농민이라면은 이 지주가 너무 악덕 지주야. 너무 막 소작률을 높게 책정하고 해서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살고자 투쟁했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지주들을 일본인들이 비호하죠. 도와주죠. 다음, 노동자들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고자 투쟁했어. 근데 이것이 점차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30년대가 오고 그만큼 일제의 통치는 더 악랄해지면서 그에 맞춰서 항일 투쟁으로까지 발전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생활 모습 봤고 사회 모습 봤습니다. 그쵸?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나름대로의 저항과 운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야. 1번. 다양한 사상이 확산되면서 이런 것들이 대중운동에 영향을 끼쳤대요. 자, 3.1운동 전후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등이 확산되었다. 특히 민족주의는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무슨 느낌인지 아실 텐데, 사회주의는 러시아의 혁명이 터진 이후에 급속히 다른 나라로도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회주의에서 추구하는 게 농민과 노동자가 주도권을 잡는 거죠. 자본과 지주를 타도하고, 그게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특히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에 있어서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되는 거죠. 자, 특징을 한번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일제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생계 악화에 반발하면서 생존권 투쟁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살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거지. 농민이나 노동자들이나. 자, 그런데 30년대 이후에는 일제의 수탈 반대, 징용고, 이제 나중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일제의 민족 말살통치 보면서 이것도 나오게 될 겁니다. 징용, 강제로 끌고 가서 노동을 시키는 거죠. 투입하는 거죠. 뭐 광산이나 뭐 곳곳에. 그런 것들에 거부하는 항일 투쟁으로서 이렇게 변화 확대가 됐다라는 건데, 자, 사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자, 그래서 농민운동 보겠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이에요, 지금. 지주가 있고 그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일부를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가혹했던 거죠. 악덕 지주들이 있고 그런 지주들이 또 일제에 협력하는 그런 일제의 보호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주와 일제에 저항을 하는 건데 많이 있었겠죠.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과를 본 대표적인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와. 색깔을 칠까 빈칸을 칠까 하다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내신에서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수능에서도 가볍게 나올 건데 전남 신안 쪽에 이게 암태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지주 가문이 아주 악덕 지주 가문이야. 근데 그에 대해서 농민들이 소작쟁이를 일으켜가지고 호응을 얻고 결국에는 꽤나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소작료를 낮추는 데 성공을 했어. 그래서 암태도 소작쟁이 요 사례 하나 나올 수가 있겠고요. 다음 노동자들 쪽으로 보면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그다음 노동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자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를 볼게요. 물론 성공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가장 큰 임팩트를 남긴 사건이 있어. 그게 저기 원산 총파업이라는 것이다. 자, 원산.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 맺고 항구 세계 개항될 때 그때 개항되면서 각종 근대 문물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공장도 만들어지고 그랬던 지역이에요. 이 원산이. 근데 거기에 여러분 이제 석유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라이징선이라고. 석유 회사가 있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영국계 회사예요. 영국계 회사야.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쌤이 살짝 말씀드렸던 중간 관리자가 있죠. 중간 이제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들여서 쓸 내용까지는 아닌데 중간 관리자가 있는데 그 중간 관리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일본인이에요.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우리 노동자들을 뭐 구타하고 뭐 차별도 하고 악행을 일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겠죠. 처음에는 항의를 하겠죠. 시정 요구를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잘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그 항의의 정도를 높여가고 그것이 확대되고 그게 원산 지역으로 그 다음에 넓게는 국제 노동계의 주목까지도 받는 그런 사건, 최대 규모의 파업, 이게 바로 원산 총파업이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또 출제가 될 수 있겠다. 20년대 말이었죠? 자, 확인 학습 한번 가봅시다.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일제강점기의 농민운동입니다. 20년대 전반에는 소작료 인하를 주장하는 생존권 투쟁이었다. 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 것이고 20년대 후반, 30년대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갔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신간의 결성, 뭐 민족 유일당 운동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거랑 직접적으로 가에 연결된 것은 아니고 수리조합의 신설, 글쎄요. 3번 물산장려운동. 이 물산장려운동은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 기업의 어쨌든 우리 자본 이걸 살려주자 이거잖아요. 그 농민운동으로 연결될 수는 없죠. 60만세 운동, 순종서거를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민족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직접적인 연관 없고 남은 건 5번이죠. 암태도 소작쟁이 발생, 악덕 지주에 대항을 하면서 소작료 인하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번 여러 계층의 사회운동. 자, 요거 이제 사회 각 분야의 이제 운동들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나열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출제가 여기서 이제 좀 되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 빈칸 쳐드린 것을 보면 알 것 같아, 여러분들. 일단은 요 빈칸 쳐드린 부분은 수능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면 내신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1순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내신으로 가면 색칠이 안 된 부분도 조금 나올 수는 있겠는데 자, 위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청년과 학생운동입니다. 3.1운동 이후에 1919년 민족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죠. 청년, 학생이 항일운동의 주체로 성장합니다. 그렇죠? 조선 청년 총동맹 이런 것들이 조직되었대요. 그렇구나.
60만 세 운동 26년에 순종선거, 그 다음에 광주 학생일운동 29년에 이런 부분들에 적극 참여하면서 주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성운동 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인권이라고 이제 할 때 진짜로 일제강점기엔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차별도 많이 받았고 뭔가 사회에 진출해서 뭐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그런 차별적 구조를 일본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지시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면서 여러 여성 단체들이 나왔고 계몽 활동을 펼쳐나가는데 이들도 막 여러 단체들이 지금 분열이 되어 있었던 거야. 그들도 뭐합니까? 통합을 위해서 민족유일당 운동을 하는 거예요. 민족유일당 운동하면 생각나는 단체 있죠. 그 단체가 뭡니까? 27년에 성립이 되었던 신간회잖아. 그쵸? 그런데 여성운동 쪽으로는 근우회가 있구나. 연도를 볼게요. 27년입니다. 같은 해죠. 신간회랑. 그래서 이 근우회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신간회의 자매단체입니다. 자매단체. 이렇게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 것이죠. 그래서 근우회가 출제가 잘 되고요. 이 근우회가 이제 활동을 할 거 아니야.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그들의 기관지, 잡지 같은 걸 발간을 하거든요. 그 잡지 이름이 뭐 암기부담은 없어요. 왜냐면 그게 근우거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뭐 문제 풀을 때 키워드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소년운동. 이게 넓게 말해서 그냥 여러분들 어린이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린이들 어땠을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그 나라의 보배라고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아동 인권들 오늘날에도 문제되는 게 많잖아. 근데 하물며 이때는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렇게 대우하는 이런 모습을 보기 어려워. 막 맨날 때리기도 하고 정말 많이 때렸나 봐. 그러니까 때리지 말라라는 이런 운동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뭐 그런 부분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에서도 일제강점기니까 또 차별도 많이 받기도 하겠고 또 어린이들 노동 뭘 한다고 할 때 그때도 어려웠겠죠. 전반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떠받들어 줘야 된다. 이런 운동을 천도교 쪽에서 합니다. 지금 여기 안 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달아놓아야 되는데 천도교 소년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도교를 키워드로 소년운동에서 같이 가져가 주셔야 돼. 그래서 천도교 계열이 앞장을 섰고 거기에 이제 방정환, 우리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우리 항상 어린이날이 있게 해주신 감사한 분이죠. 그래서 어린이를 지키고 바르게 키우자. 그래서 어린이날 제정, 잡지 어린이 발행 등의 이제 활동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 쪽 활동이에요. 그 다음 요것도 잘 나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백정, 자 백정이 뭡니까? 바로 이 도축업, 가축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근데 우리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일제강점기인데 지금 신분제가 있을까 없을까? 신분제 없어. 갑오개혁 때 이미 19세기에 없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 학교에 등록을 한다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각종 사회활동을 할 때 차별을 받는 거야. 쌤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어떤 백정의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 입학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학교 일반 농민들의 부모들이 막 반대하는 거야. 막 입학 거부 운동하고 막 그래. 저는 이거에서 되게 무서움을 느낀 게 지금 똑같이 일제강점기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우리 농민들이죠. 일반. 근데 그 농민들 사이 안에서 또 누군가를 차별하고 막 천대하고 이러는 거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또 그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더 약한 자들을 차별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차별에 대해서 진주 지역에서 이 백정 출신들, 백정들이 형평사를 조직해서 이게 공평한 사회를 추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백정에 대한 차별철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가 형평운동이라고 한다. 20년대가 중심이었고 혹시 몰라서 지명 있죠? 여기 진주, 경남 이제 경상도의 진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하면 대구 생각해 주시고 물산장려운동하면 평양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형평운동하면 진주 생각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사료 한번 읽읍시다. 다양한 대중운동의 전개. 첫째, 어린이를 기존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해라. 그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허락하게 하라. 둘째, 어린이를 재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유상 노동을 폐지해라. 천도교 쪽이 중심이 되었다. 소년운동이요. 자, 요거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중요 표시해놓고 요거는 여러분들 뭐 굳이 뭐 기억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어린이란 말이 나오니까 어렵지 않잖아. 자, 요거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다. 공평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는 계급을 타파하고 모욕적 칭호를 폐지해라. 백정에 대한 거, 그다음 백정에 대한 표시해놓고 막 이랬단 말이야, 막. 자, 우리도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것을 기하자는 것이 조선 형평사 이게 나왔죠. 형평사. 그래서 요거 강조해드립니다. 형평사. 자, 이거의 주장이다. 자, 형평운동도 사료를 우리가 확인해봤습니다. 자, 문제 한번 하죠. 확인하죠. 다음 자료에 대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포스터 있죠. 되게 잘 나와요. 포스터 잘 나옵니다. 형평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까지 조선의 백정들은 어떠한 지위와 압박을 받아왔는가? 과거를 회상하면 종일 통곡하고도 피눈물을 금할 수 없다. 형평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조선 형평사가 주도했다. 정답입니다. 생각나는 지명 진주. 2번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입었다. 우리 독립군이 피해를 입었죠. 1921년 내부 갈등에 했다가 러시아 적군이 개입했죠. 방정환이 주요 인물로 참여했다. 이거는 소년운동이죠. 만민공동회 이건 독립협회죠. 5번 내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거는 물산장려운동이 되겠네요. 물산장려운동. 개념 체크 한번 합시다. 다음 내용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4번 1920년 회사령이 제정된 이후에 공장과 기업이 증가하면서 노동자 수도 늘어나게 되었다. 1920년대 공장과 기업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된 건 맞거든? 근데 제정이 아니라 폐지가 돼야지. 그치? 자, 다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분열되어 있던 여성단체들은 27년에 신간회를 창립했다. 신간회가 창립이 되었고 자매단체로 근우회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로 연결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근우회가 만들어진 거지. 자, 6번. 한용운 중심의 천도교 소년회는 소년운동을 전개하면서 잡지 어린이를 발견했다. 한용운만 지우면 되겠죠. 근데 한용운은 불교 쪽이죠. 방정환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 자, 다음. 1923년 대구에서 조선 형평사가 조직이 되면서 형평운동이 본격 전개되었다. No, 진주라고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확인학습 기본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강점기 여성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면서 평등운동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단체가 있었고 그 단체들이 27년에 무엇으로? 근우회로 통합되었죠. 신간의 의자매단체였습니다. 삼부통합운동, 이거 우리 무장투쟁하거나 뭐 이제 그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조선혁명선언, 요거는 신채후가 작성했고 의열단에게 중요한 글이 되었습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와 같이 민족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신민회, 만주 삼원부에서 경영학사를 결성했다. 역시 신민회와 관련이 있네요. 자, 또 한 문제. 가에 해당하는 단체. 경남 진주 20년대 초반 백정들의 사회적 차별 철폐 뭡니까? 조선 형평사가 되겠죠. 끝. 자, 또 하나 이제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인데 여기 간단하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우리의 문화를 수호, 지키자. 왜?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 민족 의식을 유지하면 비록 우리가 나라는 빼앗겼지만 되찾을 수 있다는 거야. 뭐를 지키면 돼? 우리의 말과 글.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 요거를 지키면 되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면 한글과 한국사가 되는 거잖아. 자, 볼게요. 한글 연구, 조선어 연구의 각야날, 이게 한글날의 기원이 되지. 그 다음에 이게 조선학회로 발전했고, 이 조선의 학회가 나중에 조선의 학회 사건이라고 42년에 치안유지법 적용받으면서 결국에는 해체를 당하거든요. 그 사건으로 언급이 잘 됩니다. 조선어학회의 활동이 있다. 특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랑 우리말 큰사전 편찬시도 요거가 예시로 잘 나와. 그러니까 조선어학회는 출제가 됩니다. 이 단체는요. 다음 역사입니다. 역사. 자, 역사를 보니까 일본인들이 지금 어떤 작업을 했냐면 우리에게 패배주의를 심어주는 역사 교육을 추진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식민사관이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패배주의를 적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한국인들은 역사를 보면 아주 정체되어 있어. 느려. 발전 단계가 여전히 너네는 옛날에 머물러 있어. 요거. 그다음 두 번째. 당파성론이라는 겁니다. 당파성론. 너희들은 그 민족성 자체가
계속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요런 거 그런 민족이야. 그 다음에 타율성론. 항상 너네는 중국에 의지하거나 중국에게 굴복하거나 뭐 그런 나라였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배주의를 심어주는 것을 아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치밀하게 역사 편찬 작업을 조선사 편수회라는 곳에서 주도를 하면서 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박하고 극복을 하는 이렇게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 대표적인 게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우리 민족 정신을 강조하고 우리의 어떤 정신, 혼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추구가 되었던 게 민족주의 사학입니다. 대표하는 분 거두죠. 두 분. 박은식과 신채호의 활동. 그래서 이제 박은식, 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 통사 이런 이제 아주 절절한 이런 책들이 있으셨고 신채호 조선혁명 선언은 이제 의열단과 관련해서 유명하고 조선 상고사, 뭐 독사신론 등을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중심으로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자 했던 이런 활동들을 대표적으로 하셨고요. 그 뒤에 이제 30년대에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조선학 운동으로 계승이 되었다. 이 조선학 운동이 우리나라 이제 실학을 많이 이렇게 조명해요. 정약용 연구, 그 다음에 실학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국가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더 재확인하고 확대시키려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다음 사회경제사.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약간 사회주의 쪽과 관련이 있는데 백남훈이라는 이름 체크해 놓으시고요. 식민사관의 아까 쌤이 말했던 거 정체성. 너네는 늦었어. 여전히 옛날에 머물러 있어. 수준이.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이 사회 경제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쫙 이들 입장에서 역사 발전 단계가 있어요. 막 고대 뭐 노예제를 거쳐서 봉건제를 거쳐서 나중에 자본주의가 도래하고 자본주의가 무너지고 뭐 새로운 세계 그런 그들이 바라보는 라인이 있거든.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그런 발전 단계를 겪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그게 있고요. 실증사, 팩트, 문헌 고증을 통해서 객관적인 역사 서술을 추구한다. 그런 것들을 추구했던 단체로 진단학회가 있다. 진단학회란 이름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자, 확인학습. 다음 역사연구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한국의 역사가 세계의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세계사적인 발전 단계에 맞춰서 발전한 거야. 백남훈이 대표적이야. 저서는 이렇다. 이게 바로 사회경제사학이 되겠죠. 자, 1번 진단학회가 주도했다. 이건 실증사. 조선학 운동이 계승되었다. 이건 민족주의 사학이랑 관련이 있고요. 3번도 마찬가지. 민족주의 사학과 관련이 있고요. 4번 식민사관의 정체성론을 비판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하네요. 이거는 정체성론 그 자체고. 자, 다음 종교개혁 활동 보겠습니다. 자, 쌤이 빈칸 뚫은 거 위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철이 이제 창시를 했죠. 국권피타로 만주에서 중광단 조직했고 이게 또 북로군정서로 계승이 되죠. 이 북로군정서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뭡니까? 청산리 대첩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독립운동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축이 바로 이 대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대종교에서는 무엇에 대한 이 신앙을 기반으로 했냐면요. 단군 신앙. 단군을 숭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개벽, 신여성, 청년운동, 여성운동 등 대중운동 전개했다. 천도교, 아까 특히 우리 소년운동 살펴봤죠. 소년운동 꼭 관련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어렵게 들어갈 거 아니야. 이런 사례가 있구나.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 자, 그 다음 문화예술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문학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저항작가, 이육사 윤동주, 말의 무어탈이 너무나 유명하신 분들이죠. 이에 반면에 막 친일 문학가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를 보면 더욱더 빛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일본은 막 그 통치를 막 찬양하고 막 이런 문학가들도 많이 있었던 반면에 말이죠. 다음에 여기 나온규의 아리랑 이런 영화도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도 그냥 사례가 이런 게 있었구나만 봐주시면 돼요. 자, 기본 문제 한번 확인할게요. 이 단체의 명칭을 쓰고 주요 활동 사출하시오. 자, 사람 이름, 문자 보급, 우리말 큰 사전.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어학회다. 잘 나오죠. 그래서 활동이 있고 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 그걸로 결국엔 해체가 됐다라는 거. 그거 꼭 확인해 주시고.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엔딩인데요. 나온규의 아리랑. 그러니까 민족의 대단한 시나리오 작가이자 배우이자 연출가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인 다역을 했던 만능이었는데
이 아리랑이란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 영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이 이제 다소 이제 이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체포돼서 끌려갔는데 이렇게 마지막 대사가 나오거든요. 정신을 차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울지 마세요. 이 몸이 상천리 강산에 태어났기에 미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곳을 떠나는 이 영진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갱생의 길을 가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눈물을 거두어 주십시오. 딱 이러면서 이제 당시 많은 사람들, 저는 이제 실제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울면서 이 민족의 울분을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미치지 않고는 너무나 살기 힘들었던 어려운 현실, 그거에 대한 울분을 대변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민족의 영화 아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한 편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대망의 일제강점기를 모두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 좀 타이트하거든요. 잘 따라올 준비해 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